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와 우크라이나 우려 등으로 인해 등락을 거듭한 끝에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7% 하락한 16,302.77을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도 0.98% 내린 4,276.79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장중 한때 1,883.97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으나 결국 0.29% 내린 1,866.52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대치보다 개선된 경제 지표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 증시는 0.2% 상승했고 프랑스 증시도 0.2% 올랐습니다. 또한 독일 증시는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3월 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는 대폭 상승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유로존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월 마이너스 12.7에서 마이너스 9.3으로 개선됐다고 잠정 집계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 마이너스 12.4보다 개선된 수치일 뿐만 아니라 지난 2007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제니 옐런 미국 연준 신임 의장이 최근 기준금리 인상 단행 시점을 양적 완화 조치 종료 후 6개월로 제시해 큰 충격을 준 데 대해 단순히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을 전한 것이란 해명이 나왔습니다. 연준의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위원회 총재는 한 강연에서 상당 기간이 대체로 6개월 정도라는 것을 민간 부분 조사에서 봤다고 말하며 옐런 의장이 이를 그대로 옮겼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위원회 총재는 연준의 새로운 선제적 안내가 정책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한 새로운 선제적 안내는 2%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대한 신뢰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번 FOMC 회의에서 선제적 안내에 반대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 단거리 로켓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3일 오전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단거리 로켓 16발을 추가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22일 새벽에도 동해로 단거리 로켓 30발을 발사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 무력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보고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강동석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장중 한때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등락을 거듭한 끝에 결국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도 나스닥 지수도 모두 내렸습니다. 하지만 3대 지수 주간 기준으로 1% 안팎의 성장을 보이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저번 FOMC 회의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새로운 선제적 안내가 정책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는 옐런 의장의 금리 인상 발언이 통화정책 방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논란은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감된 뉴욕 증시 살펴보시면요. 뉴욕 증시 모두 3대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0.17% 하락한 16,302.77, S&P 500 지수도 0.29% 하락했습니다. 1,866으로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는 0.98% 하락한 4,276.79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반면에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현재 지난 금요일 0.23% 영국 증시가 상승을 했고요. 독일 증시도 0.5%, 프랑스 증시도 0.2%를 상승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지난 금요일 기관의 매수 속에 양 증시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3월 말로 다가온 이번 한 주 또 상승 출발할 수 있을까요?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일본의 4월 1일 소비세 인상이 일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소식과 또 일말의 불안감도 여전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살펴보시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FOMC 회의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포워드 가이던스 폐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콕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닌데요. 네. 실업률 수치를 6.5에서 5.5로 내리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끝나고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은 옐런 의장의 이른바 에반스 룰을 폐기한 것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진 것도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포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 많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됐고 회자가 많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드리겠는데요. 먼저 현지 언론의 분석 자료 내용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이터는 이 코츠라코타 총재가 지난번 FOMC 회의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그 다음에 시장 부양 기조를 가져가는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도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라는 비교적 강성 발언을 주의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나와 있으신 분인데요. 비교적 연준의 지역 연방은행 총재 중에서는 좀 젊은 소장파 위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Fed intended no policy shift 이렇게 썼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것을 로이터가 인용 보도를 했는데요. 현재 이 제목에서 보면 intended no policy shift 이렇게 썼습니다. 현재 가져가고 있는 정책의 경기 부양적 기조 이런 부분은 다소 좀 부담스럽다라는 이런 해석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코츠라코타 총재는 이번 올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연방준비위원, 연방은행 총재 중에서는 비둘기파로 분류가 됩니다. 비교적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는 인사들은 이 코츠라코타 미니애폴리스 총재하고 뉴욕의 윌리엄 더들리 총재 정도를 현재 들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선험적으로 비둘기파로 분류가 됐던 이 옐런 의장은 중도파 내지는 매파 성향이 좀 강한 것으로 현재 보겠습니다. 이번 FOMC 회의 때 코츠라코타 총재는 실업률 에반스 룰을 6.5에서 5.5로 내리고 이를 좀 더 끌고 가는 것이 타당했다라고 밝혔고요. 이 고용 수치의 변경에 따른 상당 기간 낮은 금리를 투자자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것도 유효한 연준이 시장과의 소통을 가져갈 수 있는 툴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더 이상 이제 끌고 가지 않고 옐런 의장은 인플레이션과 다른 종합적인 경제 지표를 포함해서 이를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결국에는 연준이 FOMC 회의 때마다 발표하는 경기 진단에 대한 구두 언급과 그 다음에 의사록의 내용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계속적으로 투자자들이 따라가야 되는 다소 불편함이 현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코츠라코타 총재가 말을 강한 톤으로 한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현재 의결권을 가진 총재 중에서 비둘기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사들이 많지 않고 매파 진영에 현재 둘러싸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스탠리 피셔 총재가 상원 인준을 절차를 마치지 못하고 이번에는 이제 참석을 의결권을 행사를 하지 못했는데요. 이 스탠리 피셔 부총재 내정자도 지난번 이메일을 통한 청문회의 답변 준비서에서 엑시트 폴리시
이른바 출구 전략의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현재까지는 올해 연준의 이런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은 추가적으로도 더 시장이 조금 불협화음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의 소비세 인상 시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차분하게 네. 기다리는 상황인데요. 일본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이제 카드들을 많이 꺼냈죠. 법인세 인하 카드도 이제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본급 인상 내용도 독려를 해서 일부는 이제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4월 1일 이후에는 소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그 이전에 학습 효과를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현재 그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일주일여 이제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보시는 그 현지 언론의 분석 기사는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그 보도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설문조사를 일주일 앞두고 지난 주말에 했는데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Tax cycle run bring few surprise for Japanese spirits chief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few surprise 이렇게 아주 놀랄만할 정도의 충격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주요 기업체 CEO들을 통해서 나온 이런 분석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수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모두 148개 기업들의 CEO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약 40%가량이 소비세 인상 이후에도 그 수요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봤고요. 약 10.8%는 최근의 수요는 오히려 견조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톤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1997년도였죠. 그때 소비세를 3%에서 5%로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전달에 주요 대형 유통업체의 소비 증가율이 14%가 나왔었는데 소비세 인상 이후에 8%로 마이너스 급락세가 나온 부분이 현재로서는 다소 우려 섞인 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너무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수평 비교하기는 다소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흐름들, 특히 현재 엔저의 추세가 102엔대에서 그나마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현재 구로다 총재가 조금은 소비세 인상 이후에 정책 여지를 충분히 시장과 소통을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여유를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올해 들어서 낙폭이 10%를 넘으면서 조정 국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상승할 만한 요소 힘은 없나요? 그 기업들의 이익 신장률은 비교적 시장에서 네. 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는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해 준다라는 것을 좀 장점을 꼽겠습니다. 단점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너무 많이 올랐고 네. 수치적으로는 절대 수치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소 이제 부담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연준의 테이퍼링에 따른 엔화의 강세 기조 이런 부분을 다소 우려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지난 주였죠. 지난 주말에 구로다 총재가 일본 상공회의소 주최한 한 강연의 내용을 연설을 쫓아가면서 이 내용을 기사로 실었습니다. 왼쪽에 구로다 총재가 임페리얼 호텔에서 연설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뒤 일장기가 커다랗게 걸려 있습니다. 구로다 총재가 4월이 되면 이제 취임 1년이 됐고 4월 이전에 이미 현재 아베 총리로부터 일찌감치 그 수장으로 지명이 됐기 때문에 구로다 총재로서도 1년을 중간 평가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에 BOJ's 2% inflation goal in lecture 이렇게 썼습니다. 2%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가져가는 것이 일본 은행으로서도 현재 가져갈 수 있는 목표 수치이고 이것이 글로벌 경제로 봐도 2% 정도를 충분히 끌어내는 것이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라고 강변을 했습니다. 지난해 니케이 지수는 무려 55.7%가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12.7% 하락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수가 10% 이상 하락할 경우 고점에서 그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엔화가 102엔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중앙은행인 일본 중앙은행에 합격점을 줄 수 있는 비교적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수익성 유지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원전 제로 정책에 대한 아베 총리의 입장과 국민과의 타협점 이 부분을 상당히 풀어내기 어렵다는 점 이런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풀이를 하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부총재가 유럽의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을 표명했습니다. 부총재와도 드라기 총재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식견차가 나니까 이것은 이제 해외 쪽이나 외부의 시각에서 ECB가 가져가는 이런 부분에 중지를 모아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이 조금 약한 게 아닌가 늘 이런 비판에 좀 시달리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CB의 콘스탄치오 부총재가 지난 워싱턴에서 연준의 회의 때 컨퍼런스에 한번 참여를 했는데요. 이때 발표된 내용을 월스트리트저널이 중점적으로 좀 실었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시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내용을 보도한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콘스탄치오 C downside risk to European recovery 이렇게 썼습니다. 경기 하방 압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콘스탄치오 부총재가 이렇게 밝혔는데요. 현재로서는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 내용의 대목이 나와 있는데요. Concerned about very low, 아주 낮게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약 0.7% 수준에 불과한 물가지수의 흐름을 밝히고 있고요. 여전히 경기 후퇴 국면을 거치고 있는 유로존의 일부 국가들이 많은 점을 꼽았습니다. 특히 콘스탄티오 부총재가 말한 가운데 특별히 좀 주목할 부분은 현재 ECB가 가져가고 있는 인플레이션 목표치죠. 2%에 도달하는 것이 늦은 2016년 후반이나 2017년에도 도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밝혔다는 점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도 이와 비슷한 기사를 실었는데요. 유로존 이코노미 still ailing, 여전히 건전하지 못하다라고 썼습니다. 소폭 현재 개선 추제를 가져가고 있지만 건전성 측면에서는 조금 낮은 점수를 줬고요. 여기 그래프가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2017년 4분기를 대비해서 현재 여러 유로존의 국가들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고용 수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위에 독일만 플러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 프랑스와 이태리, 스페인, 아일랜드 이런 부분은 매우 낙차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밑에 그래프들도 경제 성장률과 자동차 판매 수준인데요. 여기서 특기할 만한 부분은 그리스의 경우 2007년 대비해서 자동차 판매가 무려 80%나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 자동차 판매는 약 83만 대 수준으로 올라서면서
비교적 좋은 수치가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경기 후퇴 국면에 지리하게 놓인 부분은 여전히 이런 자동차 판매는 2007년 수준에 거의 현재 근접하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한 이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우리가 잘 살펴야 될 대목이라고 풀이를 하겠습니다. 이번엔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가 위안화 약세 기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변화는 결국에는 네. 고정자산의 금리 수준도 변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그 양회 때 밝힌 부분이 있죠. 기준금리와 예금금리의 자율화 일정, 이런 부분도 다소 빨라질 수 있다는 여러 복합적인 내용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안화 환율이 전반적으로 올해 들어서 경제 지표 수치가 좋지 않게 되면서 절상에서 절하 추세로 현재 반전이 돼 있고요. 현재까지 나온 고점에서의 낙폭은 2.8%나 절하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화면은 이 내용을 보도한 로이터의 기사 원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Deposit Rate Reform, Ease Grip on 위안 이렇게 썼습니다. 예금금리의 개혁과 위안화의 변동 방향성 이런 부분을 같이 현재 망라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위안화는 지난해 절상률이 2.8%였습니다. 역시 달러 대비였는데요. 이번에는 그대로 2.8% 떨어진 수치가 공교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발표될 3월 HSBC PMI 수치가 어느 정도까지 하반기 때 조금 돌아설 수 있는 수출의 촉진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인민은행이 부총재나 저우 샤오찬 인민은행장이 나서면서 이렇게 위안화 환율과 관련된 시장의 그 움직임에 이를 전적으로 따라가는 시장 환율에 준용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미국이 위안화 절하에 대한 이런 불편한 신기가 나오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많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연준이 테이퍼링 기조를 가져감으로써 위안화 절하를 다소 용인하는 그런 제스처가 아니냐. 아직까지 특별한 언급이 없다는 점, 이런 점도 우리가 잘 살펴볼 대목의 하나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이슈와 외신 소식 살펴봤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짝 전략 시간입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슈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타 업종 대비 개선되는 실적 기대감 속에 전기전자 업종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대통령 규제개혁 추진 소식에 정부 정책 관련주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 주목해봐야 할 경제 일정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기전자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네, 전기전자 업종군들이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 업종군 대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띄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타 업종 대비 개선되는 실적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3월달이 지나게 되면 4월 중순 또 삼성전자 예비 실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다시 어닝 시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또 선진국의 경기가 좀 회복이 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그 매출이 좀 증가세가 좀 확인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그 다른 이제 뭐 전기전자 업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디스플레이 업황이 상당히 회복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전기전자 업종군들의 좀 훈풍을 불러일으켰던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ED 업종 같은 경우도 이제 조명이 이제 시장이 확대가 되고 방금 말씀드린 디스플레이 업황이 회복이 되면서 같이 가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종군들은 올해 들어서 좀 약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 상승이 좀 주춤거리다 보니까 그 주가 자체가 좀 다른 전기전자 업종군 종목군 대비해서 좀 약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다만 이제 부품주 중에서도 이제 몇몇 종목군들은 좀 추세가 좀 살아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하시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건 좀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좀 이제 그 관련된 종목군들 좀 보신다라면 일단은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관련된 LMS 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중에서 이제 괜찮은 종목이라면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군들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생중계를 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추진이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보시면 뭔가 기댈 게 없죠. 수급도 안 좋고 거기다가 그 외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또 뭐 북한 또 새벽에 북한 도발이라 말할 수 있겠죠. 뭐 북한 미사일 발사라든지 또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뭐 기댈 게 없는 상황에서 일단 결국에는 정부 정책에게 시장이 좀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런 모습이 시장이 연출되면서 마감이 됐었는데, 일단 뭐 끝장 토론이라고 합니다. 7시간 넘게 토론했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추진이 시장에 좀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관련된 뭐 업종군들 뭐 시장 분위기를 본다라면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정보보안 그리고 자동차 튜닝 이런 업종군들 상당히 기대감이 연출이 됐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의 강한 규제 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주춤한 듯 하다가 다시 이번에 뉴스가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현하려고 했던 모습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정책이라는 거하고 이게 이제 바로 기업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시간차가 존재한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정책을 어떤 거 핀다고 해서 바로 그게 그 기업들의 체감적으로 실적이 늘어나거나 어떤 그런 것이 발생하는 건 아니라 좀 시간이 상당히 좀 경과가 돼야지 기업들이 준비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른 뒤에는 또 이게 이슈가 해소가 된 다음에 다시 과거의 주가를 회귀하는 경우를 많이 엿볼 수 있었다는 부분들 생각하신다라면은 단순한 이런 기대감으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종목별로 선별해서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당장 오늘 중국의 3월 HSBC 제조 PMI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전히 50 미만이 예상되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그 경제 지표들이 주 초반에는 결국에 중국의 경제 지표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미국의 경제 지표를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이번 주와 다음 주와 상당히 중요한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된다라는 부분도 체크하셔야 되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3월 HSBC 제조 PMI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이 부분에 따라서 등락이 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마켓 제조 PMI 예비치가 발표를 합니다. 3월 25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1월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하고 미국 1월 FHFA 주택가격 지수, 그리고 미국 3월 소비자 신뢰 지수, 미국 2월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이날은 미국의 3월 소비자 신뢰 지수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3월 26일에는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 지수, 그리고 미국 2월 내구재 주문 증가율을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3월 27일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주간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 미국 작년 4분기 GDP 증가율 확정치, 그리고 미국 2월 미결 주택 매매 건수인데, 이 중에서는 이제 그 작년 4분기 GDP 확정치 요거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월 28일 금요일에는 미국의 2월 개인 소득 소비 증가율하고 미국의 3월 미시건
대학교 소비자 심리지수,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2월 실업률, 3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은 그 일본의 그 2월 실업률이 장중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개인 소득 소비 증가율이 얼마나 좀 좋게 나왔는지, 이게 계절적 영향으로 안 좋게 나왔는지, 아니면은 계절적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개선되는 모습을 띄었는지 여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기관의 매수 속에 양 증시가 상승하기도 했는데 이번 한 주 어떻게 시작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기간 조정이 좀 더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난주 보면은 목요일에 뺐던 부분들을 금요일에 다 회복을 시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1930포인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 방향성 탐색을 계속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단 좋은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한 550포인트대 혹은 540포인트 후반대가 일단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를 강하게 하기에는 일단 주말에 미국 증시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오늘 같은 경우도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 아침에 이제 발표해야 될 중국의 HSBC 제조 PMI 지수 확정치 이걸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대형주보다는 결국 중소형주가 좀 더 힘을 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코스닥 위주로 시장의 상승을 좀 이끌어 가려고 노력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전체적인 업종군들, 종목군들 관심 있게 본다라면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전자 업종군들하고, 그리고 약간 경기 방어적 성격이 있는 유틸리티, 그리고 자동차주들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보단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지면서 장중에 발표될 또 중국의 PMI까지 확인해보면서 오늘장 전략을 세워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방준비제도가 새롭게 제시한 포워드 가이던스가 보다 명확한 기준을 포함했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FOMC 회의에서 유일하게 연준의 의견에 반대표를 던졌었죠. 살펴보니까 새로운 가이던스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대한 신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 의견은 김동섭 이사님과 의견과 좀 일치하던데요. 네, 코처 라코타 그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내용을 봤더니 제가 한 얘기하고 똑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확한 지표를 제기를 해라. 제가 그때도 아마 실업률을 하면 구직 포기자를 포함하던가, 아니면은 중국이 그 실업률 목표치가 4.6%이기 때문에 4%대를 제시하던가. 근데 5.5%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뭔가 잘못됐다 얘기를 하는데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왜 자꾸 연준이 이렇게 둥글게 얘기하는지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게 그 자네들도 완전 고용의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왜 그럼 완전 고용에 대한 정확한 시간을 주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는 미국은 불확실성이 계속 유지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 제가 사실 주말에 좀 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가 좀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차트를 보면서 이거 좀 걱정이 되는구나. 이게 지금 연준에 대한 실망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사실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주를 지켜봐야 되겠죠. 이번 주에 밀리게 되면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사실 조금 합니다. 그러나 뭐 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은 없습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주 금요일에 대량 거래량 터졌거든요. 대량 거래량 터진 자리가 1, 2, 3 삼봉 자리에서 터져가지고 좀 주말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결국 이제 이번 주에 상승으로 가면 추세 연장을 할 때 이 물량이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게요. 한번 이제 그 과거를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여기 거래량 한번 터졌을 때는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국면이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오히려 더 끌어올려주는 힘이 됐었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계곡에서 한번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니까 주가 한번 끌어올렸죠. 이 고점, 여기 이 봉우리에서 한번 터지니까 주가 한번 거의 한 2주 이상을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었죠. 한번 쭉 과거를 한번 더 돌아가 보시면, 여기서 같이는 이제 올라가는 와중에 매수를 했는데, 더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그 쇼커버링 물량 때문에 더 끌어올려주는 모습이었죠. 또 여기가 지금 이거 보시면 계곡인데서 대량 거래 터진다고 한 번 더 쭉 당겨주는 모습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이게 삼봉으로서 한번 밀리는 자리냐, 아니면 쇼커버링을 유도할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요일 날 이 자리가 안 좋은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져서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였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에서 이제 FOMC 회의가 시장에 원했던 그 뉴스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옐런이 의도적 실수인지 아니면은 뭐 신임 총재로서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6개월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시장이 약간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은 정말 안 좋은 차트가 나왔거든요. 물론 이것이 100%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종목들이 거의 다 힘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니까 주말에 좀 쉬는 건 쉬는 거지만 쉬는 게 아닌, 그래서 이걸 고민을 좀 해보는 상황이 발생했었고요. 일단 결론 내린 것은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 자리 16,500를 돌파를 하느냐. 이번 주는 16,500을 돌파하면은 지난주 금요일 물량이 쇼커버링으로 아주 더 크게 올리는 작업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요 자리 16,000이 되겠네요. 16,000이 깨지면 일단 좀 힘들어지는 상황.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이격을 넓히는,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서 일으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현명할까? 물론 지금 아시아 시장의 모습을 본다면 좀 기회가 온 것 같긴 한데, 미국이라는 어떤 쥐완이 흔들리면 아시아 시장의 힘도 좀 약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말에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뉴욕 증시 16,500 돌파 여부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지켜봐야겠고, 또 여전히 연준이 완전 고용에 대한 정확한 시그널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다시 한번 피력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라운드가 이어집니다.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면서 중국이 조만간 추가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노무라 수석 이코노미스트 의견인데, 김동섭 이사님도 2분기에 중국의 추가 부양을 기대하시나요? 저는 추가 부양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지난주에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중국이 재정 정책을 피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통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러면서 지금 재정 정책의 필요성이나 어떤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는데요. 재정 정책은 작년에 했습니다. 미니 경기 부양. 근데 이 미니 경기 부양이 속을 들여다보면 미니 경기 부양이 아닙니다. 이름만 미니 경기 부양이지 실제 대량적으로 그 경기 부양을 재정 정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통화 정책은 벌써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통화 정책의 내용을 보면
위안화 약세를 추구해서 수출 기업을 살려주고자 하는 그 의도적인 약세를 좀 연출하고 있죠.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 중국이 2.7% 상승을 했는데 금요일 날 그때 내놓은 게 뭐냐면 우선주 발행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이제 기업들에게 끌어당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 전통적 방식, 그 재준율 인하나 금리 인하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죠. 재준율 인하를 2분기 때, 3분기 때, 연속적으로 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연속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재준율이 지금 중국 20%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유가 많죠. 보통 뭐 10% 미만을 다 가지고 있는데 20%를 하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으로서는 경기 부양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르커창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 경기 부양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하지 않겠느냐. 근데 좀 지금 중국이 약간 혼돈 상태에 있죠. 개혁 과정 속에서 기업의 퇴출을 유도하고 있고 또 살아있는 기업들에게 자금을 수요시키기 위해서 우선주 발행을 허용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을 대응하는 것을 봤을 때는 경기 부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하는 HSBC PMI 지수 이게 뭐 시장에는 반등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죠. 그렇지만 50 밑이라 그러면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중국이 어떤 그 부양책을 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자금을 국내에서 좀 내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자본이 들어온 자금은 나가야 되지 말고 새로 들어오는 자금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정부 지출이라든가 이런 걸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뭔가의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춘절 효과로 인해서 지난번에 아마 무역 적자 난 거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춘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달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가 춘절에 의해서 악영을 받았던 것이 다시 회복되지 않은 모습이 나온다면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골아퍼지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표들의 모습을 좀 관찰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지표가 지난번 춘절 때가 좀 나쁘다는 것은 나쁘게 나온다면 이거는 뭐 거의 100% 경기 부양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확인할 수 있는 중국의 HSBC PMI 지수가 50 밑으로 계속해서 부진이 이어진다면 중국이 추가 부양에 나서는 일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앞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을 근거로 일본 증시에 투자했던 해외 자본들이 하나둘씩 일본 증시에서 발을 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올 들어서 니케이 지수가 10% 넘게 13% 추락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을 보니까 57% 급등했던 것과 비교하면 너무 변동폭이 큰데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아베노믹스의 불안감이 이제 확산되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일본을 싫어해서가 아니라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이게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베 신조가 이 에너지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줄여서 경상수지 흑자와 무역수지 흑자로 바꾸기 위해서 사실은 일본 전체에 뭐 48기인가요? 원래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현재 점검을 해서 쓸 수 있는 게 약 14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걸 좀 쓰고 싶어가지고 의회 의원들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들이 이 동일본의 모습을 보고 이제 얼어가지고 이걸 못하는 거죠.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으로서는 이제 답이 없습니다. 계속 경기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계속 손실이 가중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중앙정부가 부채 비율이 지금 아시겠지만 240%, GDP 대비 240% 넘습니다. 그래서 소비세율을 올려가지고 세를 좀 더 얻어서 이거 갚겠다. 이게 우리가 속된 말로 잔머리를 좀 굴린 거죠.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 심리적으로 더 많이 쓰고자 하는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오히려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임금이 더 상승률이 충분히 따라가줘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아베는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임금을 올려줘서 소비를 하게 되면 그 소비세를 걷는 게 결국 이제 임금에서 걷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걷어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말대로 되겠냐는 거죠. 사람이 좀 더 벌게 되고 비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쓰죠. 돈을 더 벌고 오히려 줄이고 이게 이 현상인데 그걸 지금 아베가 모르는 상황이죠. 이거를 이제 간파한 외국인들은 이제 이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중국과의 어떤 자꾸 싸움을 벌이려고 하는 모습이 있죠. 물론 이것이 뭐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국을 건드리죠. 그러면 중국하고는 일본과의 관계는 이 무역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이 중국을 건드려서 일본이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일본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봤던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걸 벗어나고 싶죠. 그래서 뭐 지난 주에만 약 106억 달러 정도 팔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지금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특히 제가 아마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일본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엔화를 강세로 가져가서 에너지 수입 가격을 낮추는 방법 외에는 없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작년에 57%를 폭등시킬 때 갭상승만 14개가 있습니다. 그 갭상승은 꼭 다 메울 확률은 높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베 신조는 일본 역사상 가장 현재상 위대한 아마 총리의 모습이 보였겠지만 이제 조만간 지나면 최악의 총리가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한번 주봉상으로 니케이를 접근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보시면 이 주가는 12,000까지 그냥 곤두박질 칠 확률이 하면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이 아까 그 미국의 대량거래 터진 거하고 이게 연계되지 않기를 제가 지금 속으로 좀 바라보고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좀 가기 전에 상당히 좀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요소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나라는 외부적인 요소의 그 충격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이다. 결국 이번 주에 미국이 16,500을 돌파하게 되면 일본도 바로 빠지지 않고 약간 시간을 좀 견뎌주고 그 사이가 우리가 다시 업그레이드 되는 장이 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본다면 이번 주가 정말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국거래소에서 금시장이 오늘 개장을 합니다. 기준 가격이 그램당 이제 47,000원 내외가 예상이 되는데 지하에 있는 금거래를 좀 양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원래는 민간거래소 시장이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정부에서 가져와 세금을 좀 걷어들이려고 하려고 만든 것 같죠. 예.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뭐 전 세계의 금거래 시장 다 있으니까 네. 뭐 당연히 성공을 하겠죠. 근데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거래는 기름도 g당인데 인출일 땐 킬로그램당이니 네. 이게 일반인이 접근하기 좀 어려울 빠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시장에 안착을 하는 그런 수준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이 금시장이 활성화되는 데는 뭐 바로 시작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개인들한테 이제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들한테 관심 받을 시점이 언제쯤 될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시장이 개장됐기 때문에 구매 어떤 그 정당한 가격이 형성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의 관심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24일 굿모닝 대방예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